부모님이 자식에게 용돈을 주는 일, 너무 흔한 일입니다. 자식이 결혼할 때 전세자금 조금 보태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끼리 돈을 빌려주고 갚는 일도 그렇게 이상하지 않습니다. 가족 간에는 계산 없이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국세청이 가족 간 계좌이체까지 하나하나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생활비로 보낸 돈이 증여로 바뀌고 작은 도움 하나가 세무조사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세무공무원들이 추징세금의 일부를 포상금으로 받는 제도까지 생겼습니다. 앞으로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실적이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세무조사가 더 타이트하고 엄격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현금 거래나 계좌이체처럼 기록이 남는 돈 거래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조사의 출발점이 바로 금액입니다. 몇십만 원은 문제없지만 일정 금액을 넘는 순간부터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 기준을 모르고 돈을 주고받았다가 억울하게 세금 폭탄을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이게 왜 세금 문제가 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가족 간이라도 금액이 크고 무상으로 주고받는 돈은 대부분 증여로 추정합니다. 증여로 추정된다는 건 납세자가 그게 아니라고 입증하지 못하면 과세된다는 뜻입니다. 특히 아파트 같은 고가 자산을 구매할 때는 자금 출처 조사가 함께 붙습니다. 한번 의심받기 시작하면 전산으로 자동 추적됩니다. 세무조사는 시작되면 끝까지 갑니다. 이제는 돈을 벌어도 쓰고 나눠도 조심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가 괜찮고 어느 정도부터 문제가 되는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국세청이 주목하는 자금의 흐름과 절대 넘지 말아야 할 금액의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사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한 방법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겁니다. 단 한 번의 이체로 세무조사를 받는 일이 없도록 지금부터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국세청은 가족 간 돈거래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을까? 국세청이 가족 간 돈거래까지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최근 몇 년간 국가의 세수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년 동안 약 90조 원 규모의 세금이 부족했습니다. 그만큼 나라 살림이 빠듯해졌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세금이 부족해지면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강화하게 됩니다. 원래는 기업이나 고소득자 중심으로 조사하던 것을 이제는 일반 국민의 생활 속 거래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손쉽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분야가 바로 증여세입니다. 누군가에게 돈을 무상으로 주면 그게 증여가 되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가족 간 자금 이동이 많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자식에게 아파트 전세금이나 결혼자금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지원이 대부분 증여 신고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걸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너무 많은 케이스가 잡힌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국세청은 시스템을 바꾸었습니다. 이제는 사람이 수작업으로 찾지 않습니다. 전산상으로 소득 대비 재산 취득이 과도하면 자동으로 뜨게 됩니다. 이를 자금 출처 부족이라고 부릅니다. 소득은 적은데 고가의 아파트를 사거나 큰 현금을 움직이면 바로 표시됩니다. 이 금액이 일정 수준을 넘기면 조사 대상으로 지정됩니다. 최근에는 세무공무원이 추징세액의 10%를 포상금으로 받는 제도도 도입되었습니다. 즉, 공무원 입장에서도 조사를 철저히 할 이유가 생긴 셈입니다. 예전에는 어느 정도 선에서 타협하는 관행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여유가 사라졌습니다. 실적이 곧 포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더 꼼꼼하게 조사합니다. 심지어 가족 간 자금이 오간 이유도 증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자금 출처에 대한 설명, 증빙자료, 그리고 이체 내역의 메모까지도 중요합니다. 이제는 그냥 줬다는 말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금액이 크면 무조건 의심받는 시대가 왔습니다. 왜 세무조사가 강화되고 있는지를 이해하면 왜 내 계좌이체 하나가 조사로 이어지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대응이 시작됩니다. 국세청의 시선이 바뀐 만큼
우리도 생활 방식과 돈의 흐름을 조심스럽게 다듬어야 합니다. 이 금액 이상이면 무조건 의심받습니다. 세무조사의 시작점은 결국 금액입니다. 국세청은 자금 이동의 규모를 가장 먼저 봅니다. 그 중에서도 가족 간 계좌이체나 현금 거래가 많으면 바로 의심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증여세가 면제되는 금액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증여 면제 한도는 10년 기준으로 5천만 원입니다.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까지입니다. 이 금액을 넘어서면 반드시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돈만 넘기면 언젠가는 과세 통보를 받게 됩니다. 국세청은 소득신고 자료와 금융거래 데이터를 매칭시킵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소득이 누적해서 3억인데 15억짜리 아파트를 샀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남은 12억은 어디서 났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이걸 설명하지 못하면 자금 출처 조사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증여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단순 계좌이체도 증여로 간주된다는 점입니다. 용돈이라고 생각하고 부모가 자녀에게 1년에 1천만 원씩 보냈다면 10년 누적 금액이 1억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추후 문제가 생기면 전 기간을 거슬러 증여세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또 증여세는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훨씬 커집니다. 증여세 가산세는 무신고 시 최대 40%까지 붙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가족 간 도움일 수 있지만 금액이 커지면 그 자체로 세법상 증여가 됩니다. 현금뿐 아니라 차량, 부동산, 예금 계좌도 모두 포함됩니다. 심지어 부모가 자녀 대신 학자금 대출을 갚아준 것도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지원이라고 생각했던 많은 행위들이 세법상 증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은 일정 금액 이상이면 무조건 증여로 추정합니다. 추정이라는 말은 납세자가 아니라고 증명하지 않으면 그대로 과세하겠다는 뜻입니다. 억울하더라도 입증 자료가 없으면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금액을 분산하고 상황에 따라 증여 신고를 병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금 이체 시에는 계좌 메모를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생활비 또는 학자금, 병원비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적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나중에 기억이 안 나더라도 이체 목적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자금의 흐름이고 그 흐름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이 바로 고액 이체입니다. 금액 기준을 넘기는 순간 조사의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자녀가 무직이거나 사회초년생인 경우에는 더 민감하게 작용합니다. 소득이 없는데 큰 돈을 움직이면 의심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족 간에라도 금액이 크면 반드시 신고 여부를 고민해야 합니다. 가끔은 증여세보다 차용 방식이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전달하느냐, 어떤 방식으로 남기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국세청은 시스템으로 데이터를 추적하기 때문에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누구에게도 예외는 없습니다. 한번 포착되면 전 계좌와 사용 내역이 모두 분석됩니다.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 기준을 알고 그 선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는 단순한 계좌이체 하나도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부모 자식 간 어디까지가 생활비고 어디서부터 증여인가?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자식에게 생활비 주는 것도 세금 대상이 되나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생활비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부양 목적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금액과 상황입니다. 단순한 용돈이나 병원비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액의 현금이나 자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국세청은 정상적인 생활비의 범위를 정해두고 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그 금액이 소득 대비 너무 크면 의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매달 100만 원씩 자녀에게 송금했다면 큰 문제는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몇 천만 원을 이체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그 금액이 생활비가 아니라 자산 형성에 쓰였다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 명의로 펀드를 가입하거나 아파트 계약금을 대납했다면 문제가 됩니다. 실제로 가장 많이 조사되는 분야가 바로 전세자금 지원입니다. 결혼하면서 전세를 구하는 자녀에게 부모가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자금 출처 조사가 함께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녀가 신혼집을 구하는데 부모가 2억 이상을 송금했다면 반드시 신고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신고 없이 자금을 이체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소명하기 어렵습니다. 또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기준이 더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비과세 증여 한도는 10년에 2천만 원입니다. 이 금액을 넘는 순간부터는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년 자녀는 10년에 5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단순 용돈이나 생활비로 보려면 사용 내역이 명확해야 합니다. 자녀의 생활에 필요한 비용, 교육비, 병원비 등은 비과세입니다. 특히 교육비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유학비, 학원비, 등록금은 비과세 항목으로 인정됩니다. 이 점을 활용해서 고액을 지원하는 경우도 실제 많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목적이 불분명하면 문제가 됩니다. 교육비라는 명목으로 큰 금액을 보냈지만 실제로는 다른 데 썼다면 증여로 간주됩니다. 또 정기적으로 큰 금액을 동일 계좌로 이체하면 생활비로 보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달 500만 원을 이체하고 그 돈으로 자녀가 차를 샀다면 그건 자산 취득입니다. 생활비가 아닌 자산 형성으로 해석되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체 시에는 반드시 이체 메모를 활용해야 합니다. 병원비, 교육비, 생활비 등 구체적으로 적어두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이체 내역과 실제 사용 내역이 일치하면 더 좋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이나 결제 영수증을 보관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런 자료가 있어야 나중에 세무조사 시 소명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났을 때입니다. 몇 년 전 일이라 정확히 기억도 나지 않고 증빙도 없다면 납세자가 불리해집니다. 국세청은 일단 증여로 추정하기 때문에 입증 책임이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억울하더라도 증거가 없으면 설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의 도움이라도 금액이 크고 반복되면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생활비로 간주받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소득 범위 내에서의 정기적인 지원입니다. 또한 자녀의 나이, 직업, 소득 유무도 고려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고등학생이거나 취업준비생이라면 어느 정도 생활비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소득이 있는 직장인이라면 생활비 명목의 지원도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왜 이 돈을 줬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사용했는가입니다. 자녀가 돈을 받아서 어떤 용도로 썼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생활비인지 증여인지는 결국 정황과 기록이 결정합니다. 따라서 부모 자식 간의 돈 거래도 반드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차라리 빌렸다고 하세요. 차용증이 살 길입니다. 가족 간에 큰 금액을 주고받을 일이 생기면 많은 분들이 고민합니다. 증여세를 내고 주자니 아깝고 그냥 주자니 세무조사가 걱정됩니다. 이럴 땐 차라리 빌렸다고 명확하게 남기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걸 바로 차용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차용은 말 그대로 돈을 빌린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주되 나중에 갚는 조건이라면 증여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차용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냥 말로만 빌렸다고 해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식은 차용증을 쓰는 것입니다. 차용증에는 날짜, 금액, 상환 조건, 이자, 유무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상환 계획이 들어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2년 안에 갚겠다, 혹은 매달 일정 금액씩 갚겠다 같은 내용입니다. 이자를 낼 경우 그 내용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하지만 무이자도 가능합니다. 무이자 차용은 일정 금액 이하에서는 허용됩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2억 1,700만 원까지는 무이자 차용이 가능합니다. 이 금액은 개인 간 거래에서 세법상 허용되는 범위입니다. 이 금액을 넘어서면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면 국세청이 증여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이자로 돈을 빌릴 경우는 반드시 이 한도를 지켜야 안전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원금을 조금씩이라도 갚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차용증만 쓰고 돈을 안 갚으면 국세청은 그 자체로 증여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에게 2억 원을 빌렸다고 하면 매달 50만 원이라도 갚는 흔적이 필요합니다. 이런 상환 기록이 남아있어야 빌렸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차용은 개인별로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즉, 나와 배우자가 각각 부모님에게 2억 1,700만 원씩 빌릴 수 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4사람을 활용하면 총 8억 원 넘게 무이자로 차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나와 아내가 내 부모님께 각각 빌리고 또 시댁에서 각각 빌리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나눠서 차용하면 증여세 없이도 큰 금액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도 모두 차용증이 있어야 하며 상환 내역이 남아야 합니다. 그리고 돈을 받을 때는 꼭 계좌로 받아야 합니다. 현금 수령은 추적이 어렵고 세무조사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용과 관련된 대화도 기록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주고받은 대화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엄마 고맙습니다. 다음 달부터 천천히 갚을게요. 같은 메시지도 유효합니다. 이런 소소한 흔적이 나중에 조사를 받을 때 큰 힘이 됩니다. 혹시 부모님이 고령이시라면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연세가 많은 부모가 큰 금액을 자녀에게 줬을 때 증여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환 능력이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이 많은 부모에게는 이자 없이 갚겠다는 문구보다 소액이라도 실질적 상환이 중요합니다. 또한 차용 기간은 너무 길게 잡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5년 이하로 설정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금액이 크면 이자를 내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자를 낼 경우 부모님은 이자소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개인 간 거래에서 이자소득세율은 27.5%로 매우 높습니다. 이자 대신 원금 분할 상환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정기적인 상환만 있다면 무이자라도 충분히 차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큰 금액을 자녀에게 지원할 계획이라면 증여세를 내든지 차용증을 쓰든지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선택해야 합니다. 그냥 줘버리면 나중에 돌이킬 수 없습니다. 차용이라는 형식을 갖추면 세금도 피하고 관계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억울한 세무조사를 피할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줘도 국세청은 다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좌로 주면 기록이 남을까봐 현금으로 돈을 주려고 합니다. 현금은 흔적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지금은 현금을 주고받아도 국세청은 대부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바로 고액 현금 거래보고 제도 때문입니다. 이 제도는 하루에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이 입출금되면 자동으로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하루에 1,000만 원 이상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하면 바로 보고됩니다. 이 보고는 은행이 금융정보분석원을 통해 국세청에 자동으로 전달하는 시스템입니다. 즉, 내가 몰래 현금으로 입금했다고 해도 국세청은 다 알고 있는 셈입니다. 이 현금 거래는 은행 창구에서 직접 하거나 ATM을 통해서 해도 적용됩니다. 게다가 이 보고 시스템은 하루 단위로 작동합니다. 그러다 보니 1,000만 원을 나눠서 여러 날에 걸쳐 입금하려는 분들도 생깁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990만 원씩 입금하면 괜찮겠지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이 역시 안심할 수 없습니다. 은행에는 의심거래보고 제도라는 것이 따로 존재합니다. 이것은 금액이 기준에 못 미쳐도 이상하다고 판단되면 보고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사람이 2, 3일 간격으로 계속 고액 현금을 입금한다면 은행 직원이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별도의 보고서가 만들어지고 국세청에 전달됩니다. 은행 직원이 보고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제재를 받기 때문에 보고를 더 철저히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금액을 쪼개는 방식은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특히 가족 간의 현금 거래일 경우 금액과 관계없이 더 민감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결혼자금 명목으로 현금을 줬다고 가정해봅니다. 이 돈이 은행 계좌에 입금되거나 부동산 취득에 사용된다면
추적이 가능합니다. 부동산은 국세청이 자금 출처를 확인할 때 가장 먼저 보는 분야입니다. 현금으로 집을 사거나 계약금을 낼 경우 그 자금의 출처가 자연스럽게 조사됩니다. 결국 현금이라고 해도 쓰는 순간부터 흔적이 남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국세청은 패턴을 분석합니다. 어떤 사람의 소득과 소비 내역, 금융 기록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이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3억인 사람이 15억짜리 아파트를 산다면 분명 문제가 됩니다. 그 부족한 자금이 어디서 났는지를 추적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부모가 준 현금이 등장하면 증여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추징은 물론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문제는 시간입니다. 세무조사는 당장 오지 않더라도 몇 년 뒤에 갑자기 통지가 올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최대 10년까지 기록을 보관하고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은 소급해서 추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은 괜찮아 보여도 몇 년 후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 간의 거래라면 더욱 민감합니다. 국세청은 가족 간 현금 거래를 기본적으로 증여로 추정합니다. 이 말은 입증 책임이 납세자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즉, 내가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스스로 증거를 내야 합니다. 현금 거래는 그 자체로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계좌 거래처럼 이체 내역이나 메모가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억울해도 입증이 어렵습니다. 실제로 이런 문제로 세무서에 불려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막기 위해서는 차라리 처음부터 증여 신고를 하거나 차용증을 작성하는 편이 낫습니다. 적은 금액이 아니라면 반드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현금이라고 해서 국세청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현금이 오히려 더 의심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무조사나 추징세는 피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현금 거래를 하기 전에 어떤 용도인지, 어떤 방식으로 주고받을 것인지 명확히 해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역을 남기는 것입니다. 안전하다고 생각한 현금도 결국엔 국세청의 눈을 피할 수 없습니다. 현명하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가족끼리 주고받은 돈, 이건 괜찮습니다. 가족 간 자금 거래가 모두 세금 대상은 아닙니다. 국세청도 상식적인 거래까지 과세하진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 돈의 성격과 사용 목적입니다. 생활비, 교육비, 병원비 등 실제 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대부분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의 병원비를 대신 내준 경우 이는 비과세 항목입니다. 자녀가 고등학생일 때 학원비나 등록금을 대신 내준 것도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로서의 부양 책임 안에서 이루어진 지출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생계를 위한 지원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일시적으로 생긴 어려움을 돕는 경우도 과세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실직한 자녀에게 몇 달간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단, 이럴 때도 중요한 것은 금액과 횟수입니다. 한 번에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자주 보낸다면 의심의 여지가 생깁니다. 반대로 정기적이고 소액이라면 문제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또 하나의 예외는 부부간의 자금 거래입니다. 배우자 사이의 계좌이체는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부는 공동생활을 하는 관계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생활비, 자녀 양육비, 교육비 등 모든 경제활동이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 월급에서 생활비로 1,000만 원을 아내에게 이체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또는 아내 통장에서 남편 보험료를 자동이체해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런 건 대부분의 가정에서 흔히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단 하나,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취득할 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한 명만 소득이 있는 상황에서 공동명의로 고가 아파트를 구입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자기 돈으로 취득한 게 아니라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미리 자금 계획서를 세우고 일부는 증여 신고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의 자금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 자녀 명의의 계좌에 큰 돈을 송금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자녀가 직접 사용할 수 없는 돈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부모의 통제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증여세 과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고등학생이고 생활비나 교육비 명목이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돈을 줄 때는 용도와 사용 시점, 금액을 고려해야 합니다. 용돈 정도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차량 구매, 여행 경비, 고가의 취미 활동 지원 등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성인이라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성인 자녀에게 일정 금액 이상을 지원하면 증여세 문제가 바로 따라옵니다. 따라서 자녀가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자금 지원보다는 차용 방식이 더 안전합니다.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가 손주에 대한 용돈이나 세뱃돈입니다. 이런 건 대부분 소액이라면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세뱃돈처럼 반복적이지 않은 일회성 지급은 세법상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달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입금하는 경우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그럴 경우 증여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또한 친척 간의 거래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나 자매에게 돈을 줄 경우에도 증여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자금 명목으로 큰 금액을 지원했다면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리하자면 가족 간 거래에서도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진 돈은 괜찮습니다. 생활비, 교육비, 병원비 등 일상적인 지출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금액이거나 자산 취득과 관련된 지원은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기준을 넘으면 증여세 신고를 하든 차용증을 쓰든 준비가 필요합니다. 세금은 억울해도 피하기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괜찮은 돈인지 아닌지를 따져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가족끼리 주고받은 돈이 문제될 수도 있다는 말, 사실 처음 들으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겁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생활비를 보내는 건 흔한 일이죠. 하지만 국세청 입장에서는 그 모든 흐름이 과세 대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그 판단 기준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세수 부족이 큰 상황에서는 과세 대상이 아닌 것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세무 공무원들이 추징한 세금에 따라 포상금을 받는 제도까지 도입됐습니다. 이 말은 앞으로는 세무조사가 더 강해질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가족 간 거래라고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현금이든 계좌이체든 기록이 남는 이상 꼬리가 잡힐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평소에 준비를 잘 해두는 겁니다. 생활비처럼 비과세 대상인 경우라도 메모를 남기고 근거를 남겨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증여가 맞다면 과감하게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세금을 줄이려다 탈세로 오해받으면 더 큰 손해로 이어집니다. 부모님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일부는 차용증을 써서 빌리는 형식으로 바꾸는 것도 방법입니다. 단순히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빌린다는 증거와 상환 계획을 갖추는 것이죠. 또한 무이자로 빌릴 수 있는 범위가 있다는 점도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부간 거래는 비교적 안전하지만 고가의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땐 명의 비율과 자금 계획서를 꼼꼼히 따져보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현금 입출금은 아무 흔적이 안 남을 거라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오산입니다. 고액 현금 거래는 자동으로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그걸 피해보겠다고 일부러 쪼개서 입금하는 건 더 위험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내가 주고받는 돈이 어떤 돈인지 스스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설명이 가능하면 억울한 세금 폭탄도 피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는 이미 가족 간 거래를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는 앞으로 주택자금이나 생활비 등 자금을 지원해야 할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죠. 이제는 무심코 돈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한 번쯤 이게 괜찮은 건지 점검해보는 습관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자면 3가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가족 간 거래도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다.
둘째, 생활비와 교육비처럼 비과세 항목도 있지만 큰 금액은 반드시 기록을 남겨야 한다. 셋째, 증여가 맞으면 신고하고 빌리는 거라면 차용증과 상환 내역을 꼭 준비해야 한다. 그럼 여기서 시청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가족 간에 큰 금액을 주고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또는 그 과정에서 세금 문제로 고민하신 적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과의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분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앞으로도 실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자산이 안전하게 지켜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